집값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금리 1% 오르면 집값은 2.8% 내려간다. 한국은행이 금리가 1% 오르면 2년 뒤에 집값이 최대 2.8% 내려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시나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광역이나 기초단체장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국민 평균의 6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리가 현재 수준일 때와 비교해 전국의 집값은 1년 뒤 0.4%에서 0.7%, 2년 뒤에는 최대 0.9%에서 2.8% 내려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단행했잖아요. 요 분석대로라고 보면 만약 집값이 10억 원이다라면 이번 빅스텝 영향으로 2년 뒤에 2.8%인 1,400만 원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조건은 변동 없이 기준금리만 오른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비율이 높으면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4%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5%대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860조, 많죠.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6월 예금은행 잔금 기준으로 78.1%로 금리 인상에 대한 집값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 잡는 건 금리만 한 게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때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집값 폭등 시에는 전문가들도 자기 발언에 대해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패닉 바잉, 영끌 매수 이런 단어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1% 오른다면 지난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빅스텝 없이 0.25%씩 4번 정도 오르면 집값은 하향 반전한다는 조언을 했던 이유가 직관적으로 대출이자를 갚는 데 있어서 아반떼 렌트비에서 제네시스 렌트비로 바뀌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주춤한 게 사실인데 어떤 상황일까 정확히 알아본다면요. 전국의 집값의 상승은 아예 멈춘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주택 통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정부 주도의 부동산원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람들이 거의 못 믿어 해서 사람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신뢰도가 큰 게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을 더 많이 참고합니다. 이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0%가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전국 집값 상승률이 멈춘 것은 2019년 7월 금융대란 이후 3년 만입니다. 부동산 통계는 이미 6월달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9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값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다수를 이루는데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도 있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DSR 규제 같은 거예요. 이것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한몫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게다가 최근에 신규 공급이 부족했던 요인 이것은 집값이 떨어지에 대한 반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도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어디 지역을 가장 크게 하락할 지역으로 보았냐, 하락 위험이 크냐라고 봤을 때 한국은행은
그 지역을 세종으로 꼽았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올라서 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대전 경기 순으로 보았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요지는 그 하락폭이 너무 커질 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서는 경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을 보면 부동산이 국민 평균보다 6배나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경제적인 시민실천연합은 전국광역자치단체장 17명, 서울구청장 25명, 경기기초단체장 31명,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선인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이것을 자료로 삼았고요. 당선인 1인이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 원, 국민 평균 수준의 6.1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강남구청장의 경우에는 건물 재산이 350억 원, 토지 재산이 160억을 신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7명, 그러니까 64%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거나 상가 빌딩, 대지, 농지 등을 함께 보유했습니다. 단체장 본인과 배우자 신고재산 기준으로 보니까 다주택자가 15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중앙선관위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에 불과한데요. 이 자료는 자녀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까지는 고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해서 그런 건데요. 만약 자녀들 부동산 재산까지 합치면 실소유 부동산의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만큼 집값이 내린다지만 또 언제든 금리는 내릴 겁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하락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기회비용입니다.